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8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요.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연준 때문에 경제적 예외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엘 에리어는 경고했습니다. 제이슨 마 기자가 포춘지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실망스러운 7월 일자리 보고서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급증했으며 시장은 이제 성장 공포와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실수라는 두 가지를 소리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공포증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성장이 계속되는 게 공포스럽다는 뜻인지 참 미국식 영어 표현은 참 직역이 AI가 직역을 하기 때문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2022년부터 시작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40년 만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현재 요금, 이자겠죠.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월가에서는 2023년까지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했었는데, 하지만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 공감대는 연착륙으로 전환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미국의 예외주의는 성장과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우수한 성과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사실 엘 에리언이라는 경제학자는 그렇게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봤던 경제학자인 것 같아요. 또 서양인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혼혈인 같은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만 나홀로 성장하는데 후반부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배워보니까 부유한 은퇴 세대의 투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에. 미국의 인구 구조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했는데 인구가 꽤 많다 그래요.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세계 분쟁이 많을수록 미국 경제는 좋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 주식시장의 폭락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나홀로 성장이겠죠. 그것이 이룰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보, 니케이 평균 주가 사상 최대 상승폭으로 반등해 3,217엔 오른 34,675엔 46전의 시장 관계자, 오늘도 어제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FNN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폭락을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본주 대폭락 전범들의 우울과 개미들의 아비규환, 무엇이 일본판 블랙 먼데이의 방해선을 당겼을까라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의 이 뉴스가 바로 무색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댓글에서는 실제 기업 분석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도 주가 폭등에 매수 사이드카 하루 새 급반등했다.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또 급등을 하니까 뭐 시장이 열리고서 매수 사이드카가 바로 발동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자의 표현은 밤사이 미국장은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경기 침체 공포를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워낙 나온 제어주옥과 노동시장 둔화 지표의 여파가 워낙 컸던 건데요. 했지만은 결국 국내에서도 어저께 2522 코스피 점 15로 전날보다 80.60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8월 5일 날 이 코스피 지수는 2441.5였습니다. 이게 80.6이면 3.3% 하루 만에 올라간 것은 이것은 급등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실제 기업 실적 분석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실적, 상장회사의 실적 보고가 저는 좀 더 빨리 나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전산화가 된 시대에 왜 이렇게 늦는지, 상반기 8월 14일까지가 기한이거든요. 자,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주식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소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야후재팬을 검색하다가 그동안에 안 보이던 메뉴가 눈에 떴어요. 댓글 트렌드 메뉴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검색 순위 1순위가 되는데, 이런 게 있네요. 거기에서 트렌드에 나온 걸 보면은 뭐 돈을 빌리면 금리를 주고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다. 지극히 당연한 일. 만약 0.25% 추가 금리 인상을 해도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완화 정책, 금융 정상화는 일본 경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견해였습니다. 이것은 우에다 불황의 시작 반복되는 일본은행 실패, 우에다 총재의 엉뚱 발언의 내용이란 이런 제목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앞장에서 얘기한 얼마 전까지 제로금리를 비판하는 기사가 많았지만 최근 며칠은 일전에 금리 인상 비판에 눈에 띄게 온 것 같은 인상 여러 편이 있네요 라는 그냥 의견을 얘기했네요. 이것은 앞장에서 얘기한 일본 대폭락의 전범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뉴스를 낸 게 무색해져 버렸죠. 이런 댓글 메뉴를 운영하는 걸 보면은 한국과 같은 정치적 댓글 부대가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하면서 좀 거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메인 메뉴에 뜨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야후 재팬이 걸러서 나름대로 건전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한 것 같네요. 야후 재팬 네이버가 50% 가지고 있죠. 손정희 씨가 50% 가지고 있고 그겁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메인 메뉴는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게 많아요. 우크라이나 파괴적인 스톰 섀도우 미사일 첫 공식 영상 공개. 시네드 베이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했는데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영국과 프랑스가 제공을 했답니다. 그들은 스칼프 미사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 합병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흑해함대 사령부를 타격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타격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전투기에서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베트남 억만장자 재벌 주주편취 혐의 유죄 확정 21년 형 선고. 데이비드 라이징 앤 하워딘 두 사람이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서 만연한 부패를 단속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 회사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주주들에게 1억 5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혐의로 월요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관계된 피고인들은 46명이나 된다. 그래서 반퀴에 인민법원이 21년형을 선고했다. 그 다음에 그 체포된 퀴에트의 항소 여부는 밝혀지진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투자자에게 약 3억 9,100만 주를 매각해 3조 6천억 베트남 동 약 1억 4,400만 달러를 편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퀴에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기업 공개를 승인하고 촉진하여 계획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여러 관계자가 49명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부패 운동을 주도했던 베트남 최고 정치인 응우엔 푸쫑 공산당 서기장의 특징이었는데 재판이 시작되기 3일 전 8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해가지고 현재 그 후계자는 대통령이 그 총리가 됐다. 총서기, 공산당 총서기가 됐다. 이런 뉴스가 추가로 있었죠. 시의 반부패 운동은 정적 제거의 도구로도 사용됐던 것으로 유명하죠. 공산당 치하에서 유독 부패가 많은 것인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아무리 형식상 이 상권이 분리된 것처럼 운영한다 그래도 권력 등을 이용한 부패 등은 일반 민주주의 정부보다 그 세기가 더 강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갑니다. 특수부대 여행객들이 어떻게 중국 관광지를 만들고 또 부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산동성에 대한 얘기인데 저렴하고 육즙이 풍부한 꼬치구이 덕분에 지난해 중국 국내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2023년 말에는 소셜미디어 이미지에 빈 바베큐 가게가 표시되는 등 열풍이 크게 가라앉았다. 베이징 수도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보시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저렴한 휴가지로 몰려드는 지역 관광객들의 홍수로 혜택을 받은 중국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종종 주말이나 짧은 휴일에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으로 한 검문소에서 다른 검문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수부대 여행객으로 알려졌다. 이 여행객들은 중국이 내수 침체와 씨름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들에게 경제적 생명선을 제공했다. 특수부대 여행객 접근법은 그러한 유형의 국내 관광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그 중국 깐수성 텐수이시의 직원이 그 마라탕 하는 것을 그 사진을 게재했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아까 그 산동성 무슨 시였죠? 그 시에 이런 꼬치구이 우리 국내에도 이거 많이 이쪽 꼬치구이 집에 가면은 중국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워지게 만드는 구워져 가지고 내주는 게 아니고 한참 그 양고기 꼬치집에 가서 우리가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뭐 양고기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술 들이키는
중국술은 도수가 좀 높죠. 이게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이 특수부대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하는데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북경 시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내수 경기 한다고 해가지고 단체 관광객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참가자들이 자꾸 줄고 있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디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월 3만엔 적자로 생활하는 싱글노인 일본서 늙는 무서운 리스크라는 제목. 일본이 과장법을 좀 잘 쓰고 있죠. 또 골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는데 하류노인 노후 파산. 저는 아직 노후 파산은 아닌데 제가 좀 요즘 느낄 때는 저도 하류노인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요. 아직 적자는 아닙니다. 잘 버티고는 있어요. 가계조사 연보 2023년도 거를 인용을 했네요. 인생 100년 시대 노후는 얼마나 부족한가? 월 3만엔 적자라 그러면은 단신 무직 세대의 돈 사정을 보면 이렇게 했는데 월 3만 원이 적자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적자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저축된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0대 금융자산 보유액 평균은 1,960만 원인데 중앙값은 950만 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산치기 때문에 향후 다시 신규 취업자들 또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용된 사진이 노인이 견공 2마리를 산책을 시키는데 이게 하류노인, 노파산 이런 노인은 아니잖아요. 여유 있는 독신 노인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사진보다는 다른 사진을 좀 게재했던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자, 중국에 대한 지정학자 피터 자이안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일이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시인은 개인 숭배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후계자는 없다. 야망이나 능력의 전체 시스템을 제거했으며 그는 이 시스템을 땅바닥으로 몰고 갈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통치 시스템이 없다. 스위스의 지방정부는 중앙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 시스템에서 스위스나 캐나다는 중앙정부 간에 공유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의 통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초단일화되었다. 그것은 단지 중국 자체의 질의일 뿐이다. 그것은 통치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땅이 평평하고 기반시설이 쉬운 독일 중서부나 북부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중국의 지리적으로 매우 달라서 따라서 이 모든 도시는 고유한 개별 정책이 형성되었었다. 양쯔강 지역이 그렇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신중한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경제 단위는 중국 북부 지역이다. 황하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황하 지역은 과거부터 산업시대까지 모두 하나의 권력 아래에 있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중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무협영화에서 나오는 일반적으로 군벌이 일어나고 모든 영토의 개별 덩어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를 비유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것은 홍수와 가뭄이 있는 왕자 지역이다. 그래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번역은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치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군벌이 자신이 잃은 것을 막기 위해 이웃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싶을 때 그는 어쨌든 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쫓을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북한은
일종의 조합주의적 산업금융제이고 전통적으로 남한은 분리주의적이었다. 자율성이 좀 강조되고 너무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지역이었다.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통치 체제 하에서 이 모든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역사를 보아야 한다. 모델 1은 자율성입니다. 각 지역이 가능한 한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혼란해지면 남북전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중국 왕조가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CR의 베이징의 초집중 권한을 과도하게 보상하고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단단히 잡고 둘 중 어느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불행히도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다양한 부문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연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신도 스프링 치킨, 풋내기, 애송이가 아니기 때문에 단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단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가장 중앙 집권화된 반복을 수행하고 국가가 재정적 과잉 확장과 인구 통계학적 붕괴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 머리를 자르게 된다. 중국의 또 다른 정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해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붕괴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아마도 국제 문제의 주체로서 한족의 종말을 보고 있을 것이다. 10년 안에 그렇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중국 해체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Garbage Time of History, China's Economic Decline이라고 역사의 쓰레기 시간, 중국의 경제 쇠퇴라고 또 8월 6일자 피터 자이안이 지정학적으로 방송한 내용입니다. 검열과 중국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하락세에 대한 이야기,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밴드 목록에 몇 가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가베지 타임, 비유와 지정학을 혼합한 분들을 위해 1990년대 사람들이 소련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등장한 용어이다. 가베지 타임이라는 게 뭐냐? 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러시아 최고 고위층에 있는 공산당의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이다.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일종의 속도감 있는 시간이었다. 망가진 시스템에서는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망가져서 회복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종말을 기다리는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베지 타임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중국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용어, 누워있는 거. 다른 것에 대한 보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작업을 하는 것. 중국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 대학 졸업생들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올렸죠. 중국인은 방금 다시 한번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다. 그들은 연간 성장률이 5%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통계를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일본과 같이 저성장에 들어섰음에도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약간 개선된 5세 미만의 인구가 800만 명 늘어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구조인데 우리나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더 가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밑에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아주 힘들어지죠. 이건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도 40대가 돈을 쓰는 세대인데 40대가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국인은 다시는 소비주도 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국제무역은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 있다.
과잉 생산에 덤핑 수출을 하고 있는 거 좀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전체 시스템은 분명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에서 시작은 했으나 최근 EV에서 같은 제재로 인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트르키에 인도,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에 존재하며 실제로 글로벌화되고 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최선의 희망은 다음과 같다. 회복을 위한 중국인은 이제 6년이 넘었고 더 이상은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중국이 이제 힘들다는 걸 알아차렸다. 자,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이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 미국으로는 불법 이민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나마 그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중국인들이 미국 국경을 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 간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잠깐 중국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붕괴가 생각보다 가까운 이유, 피터 자이안, 또 다른 방송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모험심이 더 커집니다. 투자는 더 많은 경제활동을 일으킨다. 나이가 얼마까지 들었을 때 모험심이 커지는지, 저도 뭐 사업을 해본다고 열심히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썼는데, 뭐 사업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돈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가 돈을 썼으니까 경제활동에 보탬이 됐겠죠. 은퇴하면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지폐로 가게 된다. 왜냐하면 기록된 역사의 새벽부터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늙은이들은 다른 거로 한 거에 가능한 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어떤 종류의 시장 전환이나 통화 전환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을 못 해봤던 그런 거,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노인들이 끼어들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은퇴를 앞둔 60대의 대규모 핵심 인력이 있고 구조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지금. 인구 과잉에 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긴 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그러한 전환을 완료할 것이다. 나이대에서 은퇴가 완료된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개방적이며 가장 유동적인 자본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반대에 훨씬 더 가깝고 시장이 처음 전환되면 빈곤해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불행한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우리는 동시에 시장이 긴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곧 배우게 될 것이다. 요즘에 미국 시장, 주식 시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고 확대되고 증가하는 노동력 부족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동시에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러한 배경으로 무너지고 있으므로 그거에 적응을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적은 자본과 노동으로 산업공장의 규모들을 2배로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간접적인 화법으로 영어식 표현이 간접 화법이 많죠. 우리 동양처럼 우리나라처럼 직선적으로 기냐 아니냐, 좋아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죠. 자들로서도 그렇고 정치가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영어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차이나 언센서드라고 저도 가끔 봤었는데 파멸된 중국 경제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8월 6일 날 방송한 거예요.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통제 불능 상태이다. 2022년 지방정부 총부채는 12.6조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 전체 GDP 7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탈리아의 그 GDP의 6배 이상, 인도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다. 부채가 최근 몇 년간 부채 부담이 급증했다. 중국도 이제 본인들 문제로 받아들여 다행이다. 상황이 심각해서 지역 정부들이 잇따라 파산할 가능성을 분석가들은 경고했다. 궁핍한 나머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도미노 피자뿐일지도 모른다.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데 이것도 브렉 유머겠죠. 수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금융도구와 그림자 차입을 중국 지방정부는 활용했다. 그것이 뭐 한 11조 달러나 된다 하는 얘기가 뒤편에 나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예산 및 차입 제한을 피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러 개입해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는 땅을 중국 개발업자들에게 팔았다. 자본 수십억 달러를 조달해 지방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 건설붐이 일어나고 개발이 급증했다. 닭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이다. 문제는 부채를 계속 쌓아가면서도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가 추진했다는 점이다.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부채는 컸다. 작년까지도 중국 경제의 위험이 다다랐다. 부채의 많은 부분이 그림자 차익 같은 불분명한 금융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정부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그림자 부채를 11조 달러로 추정한다. 작년에 중앙정부 고비용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중국은 벗어났는데 문제는 엄격한 봉쇄 조치와 대규모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은 각 도시와 지방이었다. 중앙정부가 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가 작으니까 중앙정부가 다 했죠. 한 지방은 이 정책에 220억 달러를 썼다. 중국 인민을 희생시키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몇 가지 방법을 지방정부는 생각해냈다. 2022년 한한성 지역 은행 4곳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42억 달러를 사치했다. 60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 사람들은 돈을 사기당하면 원한을 품게 된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 피해자 중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2차 시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시위대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일부는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다음에는 무엇을 불법으로 만들겠느냐. 법이 삼류 수준의 장난질과 말썽 부리기도 불법이라고 체포할 거냐. 문제는 지방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뭔 비용을 니들이 해야 돈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중국 중부도시 충칭과 청두에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업체가 지난 4월 주거 고객들에게 천연가스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 내mon고 지역에서는 지방관리들이 농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농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는 동영상도 포착이 됐다. 권력이 법을 초월한다.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지방 당국으로부터 1990년대까지 소급되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시작했다. 중국 동부 한 석유화학회사의 가장 극한 사례인데 약 1억 7,900만 달러를 달하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물론 파산했다. 다른 지방 관할구역으로 재정 습격을 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거를 공해낚시라고 한다. 남부 광둥성 한 지방관리들이 중부 호베이성 우한으로 출동했다. 광둥성 관리들은 모든 불법 도박 수익을 몰수해 약 4,100만 달러를 광둥성으로 이체시켰다. 실제로 시진핑 연설과 생각 일부를 법으로 만들었다. 어떤 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중국의 현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재정 문제들에도 분노했다. 여기에는 임금체불 노동자 집회도 포함된다. 건설되지 않은 아파트 부동산 구매자 시위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 변화가 없으면 작년 말 경제 시위 급증은 대중 불만으로 커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전 세계 누구에게도 적용된다. 사람들은 종종 미국인들이 왜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싶어한다. 그들 법을 전 세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화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중국이 좀 경제성장이 40년 만에 미국의 200년을 중국은 40년 만에 압축 발전을 했던 거예요. 압축 발전의 후유증은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많은 문제들이 터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1등 할 거야. 그러면은 패권이라는 것은 미국이 절대 내줄 리가 없죠. 그러니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뭐 간단한 이유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공격하냐? 뭐, 뭐 미국도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경제가 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국을 죽일 것이다. 왕년에 일본 죽이는 방법하고 유사하긴 한데 일본은 환율로 일본을 죽였죠. 지금은 금리로만 죽이고 있다. 금리 내려야 된다 하지만 안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 거예요.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빠지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돈들이 서방으로 다시 가고 있다. 가는 중에 일본에 투자를 해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좀 주요한기식으로 눈에 띄는 게 경제 대공황,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었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핵심 원인은 뭐냐? 시대 생각이라고 꽤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더라고요. 이걸 봤습니다. 미국 1920년도에 호화스럽게 여성들이 치장하고 누구나 포드 차를 끌고 다니면서 흥청망청했던 시대. 여기에 1920년대는 미국의 광란 그 자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융성, 사회적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20년대에 GDP 성장률 42%, 실업률 4%대를 기록하며 파티를 즐겼다. 주식시장은 거품으로 부풀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은 입증되지 않은 소문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 돈을 빌려서면서까지. 하지만 1929년 가을 미국인들은 단꿈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한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1931년 3분기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뭐 41점 몇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경제 대공황 핵심 원인은 과잉 설비에 의한 과잉 생산이라고 근본 원인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도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 같아요. 공급 과잉이다.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과잉 생산이다 이런 얘기죠. 공급 과잉이다.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는 뉴딜 정책 등 정부의 개입이 도움이 되었으나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다시 모든 산업이 군수 산업화하면서 경제 불황을 벗어난 것은 역사적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수업체들은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야 지들이 돈을 버니까 어쩌면은 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길지도 몰라요. 중국은 역사적 사실에서 배우지 못하고 과잉 생산에 의한 재고 증가를 덤핑 수출하고 현재 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은 이제 우호적이지 않다. 관세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영호이지만 정작 중국에 적합할 것이다. 한국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해법은 수요 대응 생산일 것이다.
적어도 오늘 팔린 만큼만 내일도 팔리겠지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생산하고 안정적인 재고 유지를 해라. 이겁니다. 결국 기업의 경영 방법을 논하는 것이 경제 문제까지도 결국 그게 다 기업들의 문제가 모아지면은 그게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계속해서 매일 방송에 좀 표시들을 해 놓고 있는 거죠.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